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둘 아름국어 체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대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자, 벌써 두 번째 대단원까지 마무리 잘했고요. 이제는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자, 세 번째 대단원에서는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단어 공부 좀 해볼 텐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문법 단원입니다. 문법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문법은요, 원리에 충실하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원리에 충실하시면요, 그 원리만 잘 잡으시면 그에 대한 내용들은요, 첨가해서 금방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요. 두 번째 대단원까지 잘 복습했을 거라 믿고요. 세 번째 대단원도 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근자감 잡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잡는 시간 근자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잡을 근자감 첫 번째는요.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품사란 무엇일까? 자, 품사의 개념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품사의 분류 기준을 파악해 봅니다. 그렇죠. 품사란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요. 품사를 그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볼 텐데 선생님과 함께 내용 들어가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69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란 무엇인지 개념과 분류 기준입니다. 자, 학교 도서관에 책이 아무렇게나 꽂혀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요,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그 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책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도서관에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책들이 나누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즉 묶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묶은 것을 바로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자, 누구라도 필요한 책을 쉽고 빠르게 그래서 찾을 수가 있죠. 이처럼 어떤 대상을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도요, 그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따라서 단어를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단어를 분류하는 원칙이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놓으면 우리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분류의 필요성이죠. 자, 우리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이처럼 문장을 이루는 여러 단어들의 그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의 개념을 볼 수가 있죠. 하나의 문장은 되게 성질이 다른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다. 다음 문장을 보자라고 했어요. 동생이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요. 동생이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요. 각각의 성질이 다른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문장에는요. 다양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문장이 이루어진다면 단어는 성질이 모두 다르죠. 자,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기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해 볼게요. 자, 보기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철수, 책, 읽다, 걷다, 꽃, 예쁘다, 부드럽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단어들을요,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해당하는 의미로 묶어보시면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철수, 책, 꽃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렇죠. 읽다, 걷다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태나 성질 상태는 예쁘다, 부드럽다로 분류가 되겠죠. 자, 철수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책과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대상은 다르지만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명사라는 품사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걷다, 걷는다는 움직임의 의미, 읽다, 읽는다는 움직임의 의미로 공통적이고요. 또 예쁘다, 부드럽다 역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공통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어에서 공통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해서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문장 안에서 두 번째 기준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동생이 책을 읽는다.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동생이 책을 구름 읽는다, 잘 읽는다, 먹다 읽는다, 빨리 읽는다, 예쁘다 읽는다.
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와 아닌 단어가 우리가 구분이 되죠. 이처럼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죠.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요. 잘, 빨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책을 잘 읽는다. 동생이 책을 빨리 읽는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요. 구름, 먹다, 예쁘다는요. 문장에서 역할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빈칸에는요. 읽는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두 번째 기준이에요. 즉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잘, 빨리 같은 경우 이제 부사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름, 먹, 예쁘다는요. 다른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다르죠. 단어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태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의 단어들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동생, 책, 잘, 읽다, 친구, 그것, 주다, 꽃, 예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두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형태 변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건요. 읽다, 주다, 예쁘다입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읽어서, 읽으니, 읽으니까 변하죠. 자, 주니, 줘서, 주다, 준. 자, 예쁘다, 예쁘니, 예뻐서. 자,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앞에 살펴봤듯이 문장에서 단어 형태가 그대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그대로 쓰이지 않고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동사와 형용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처럼 형태가 변하는 것, 명사, 변하지 않는 것,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즉, 변화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조사 중에 특별하게 이다는 변하죠. 이는 이어서. 이처럼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세 가지만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장에서 단어는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형태가 변하는지 세 가지 분류 기준을 통해서 단어는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진 내용 우리 교재 71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분류 기준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까지는 이해됐어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역할, 세 번째 형태 변화 유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왔으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품사 하나하나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부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와 조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명사, 대명사, 수사의 예문이에요. 여기서 보니까요, 보기를 볼게요. 제시된 단어 중에서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를 쳐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이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와 아닌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 함께 볼게요. 자, 동생, 강아지, 그리고 나, 너, 민수, 그리고 친구, 그것, 하나, 둘. 이거는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만 그 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공통된 문법 법칙에 따라서 또 한번 나눠볼 수 있겠어요. 앞에서 이제 또 분류 기준이죠. 사람이나 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데요. 명사에 해당하는 동생, 강아지, 민수, 친구가 해당이 되고요. 의미로. 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 그것, 여기 대명사죠. 자, 마지막은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셋, 둘째, 일곱, 넷째라고 해서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선생님 뭐라고 했죠? 명사라고 했고요. 그것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 대명사, 그리고 수량이나 또 둘째, 셋째 같은 순서를 나타내는 개념 수사라고 했습니다. 수사, 명사, 대명사 모두 다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예문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무엇이죠?
체언이다 라고 해서요. 역할과 의미와 또 형태 분류로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명사에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뉘어지는데요. 고유명사는 특정한 사물이나 또 어떤 대상, 사람이나 사물의 하나에만 쓰이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명사는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은 동생, 선희, 친구, 민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의 이름은 이제 선희이다. 아니면 내 동생의 이름은 민수이다. 내 친구의 이름은 선이다. 내 친구 이름은 민수이다. 라고 해서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통명사 동생,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선이와 민수는요. 어떤 개별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한 품사 함께 살펴봤고요. 명사 중에서도 고유명사, 보통명사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 우리가 함께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72페이지는요.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영호야, 토요일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너도 갈래? 나도 거기 가고 싶지만 자전거가 없어. 그것은 공원에서 빌리면 돼. 나하고 같이 가자. 자, 함께 살펴보자 얘들아. 너, 거기, 그거, 나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명사를 살펴봤다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대명사입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요. 너는 누구를 가리키죠? 영호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공원, 그것은 자전거, 나는 현지입니다. 이처럼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을 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서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양수사, 수량, 양수사, 그리고 순서라고 해서 서수사라고 합니다. 뭐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 볼게요. 첫 번째,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어때요? 순서예요? 수량이에요? 순서죠. 그래서 서수사, 니은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해서 둘은요. 수량을 나타냅니다. 양수사,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에는요.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구체적인 분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조사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예문을 함께 보자. 현규, 가, 누나에게 꽃을 주었다. 자, 그러면 가하고요. 에게를 한번 빼볼게요. 현규 누나 꽃 주었다. 어때요? 뭔가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서 각각 꽃을 준 사람은 누구이고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요. 꽃을 준 사람은 현규고요. 꽃을 받은 사람은 누나예요. 근데 기억과 니은 중에 어느 쪽 단어들이 사이의 관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나요? 자, 기억이 없다고 치면은 우리가 현규 누나 꽃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알 수 없잖아. 그런데 현규가 누나에게 꽃을 주었다 라고 해서 조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어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위에 문장에서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또 분명하게 해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보시면 현규, 누나, 꽃 주었다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쓰였지만 가에게 을 같은 조사는 쓰이지 않았어요. 자, 앞말에부터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바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뜻을 더해주기도 하고요.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품사의 즉 단어의 역할을 보시면 문장 안에서 앞서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체언이라고 했다면 조사는요. 앞말과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관계어으로 정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예문 한 편 살펴볼게요. 이가 을을 와 은는 도만 다 어때요? 그렇죠. 바로 조사입니다. 관계를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뜻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자, 찬우, 경이 만났다. 자, 이게 조사에 따라서 뜻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찬우가 경이를 만났다. 찬우가 경이와 만났다. 찬우와 경이가 만났다. 찬우는 경이를 만났다. 찬우가 경이를 만났다. 찬우도 경이를 만났다. 찬우만 경이를 만났다. 찬우가 경이만 만났다. 등등등 더 많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조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품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동사 형용사로 좀 넘어갈 텐데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문제풀이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한 내용들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풀었지 얘들아? 다 풀었다고 믿고 선생님 출발할게. 자, 1번 함께 보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여러 단어들을 그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거. 너무너무 당연하게 우리 친구도 맞췄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엇이죠? 품사입니다. 자, 품사고요. 문장에서 이 품사에 따라서 단어들을 분류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죠? 그렇죠. 바로 책을요,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찾고 싶은,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요, 그 책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책을 찾기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단어도요, 이렇게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입니다. 성질 상태, 바로 형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내용 함께 살펴보면은 소나무, 강은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요. 그리고 보다 먹다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아니고요. 귀엽다, 단단하다, 성질 상태, 형용사,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할 때 공통된 의미의 단어끼리 묶인 것은 했습니다. 자,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은요, 축구, 의자, 나무는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어를 분류할 때 의미라는 것은 구품사 체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는데, 명사, 대명사, 소사, 그리고 조사 등등 그 구품사 체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축구, 의자, 나무는요, 그렇게 공통된 것끼리 묶였기 때문에 의미 기준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의 개수. 동생이 책을 읽는다 라고 해서 총 5가지. 정답은 3번이죠. 이제 단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단어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형태 변화, 공통된 의미, 음절의 개수 포함이 되나요? 음절의 개수 상관없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의 역할. 그렇죠.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중요성은요, 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품사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총 3가지. 의미, 역할, 그리고 형태 변화 기준입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묶인 것은 했습니다. 동생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잘 읽었을까요? 빨리 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대상, 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관형사 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또 공부를 앞으로도 하겠지만 여기서 넣어봤을 때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 부사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 단어들이나 섞여 있습니다. 8번, 다음 단어들의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 봄, 책, 가다, 예쁘다, 잘, 온갖, 가, 늘, 어머나, 아하. 자, 우리는 3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3가지. 의미, 형태, 그리고 문장에서 역할입니다. 보니까요, 의미로 분류하기에는 가다와 예쁘다만 봐도요, 가다는 동사인데, 동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예쁘다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자, 의미는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형태 변화로 또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봄, 책, 그리고 갓, 잘, 온갖, 어머나, 아하, 가를 다 묶인 다음에 나머지 동사, 형용사만 있어야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문장에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능이 역할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책은 체언, 가다, 예쁘다는 용언, 잘, 온갖은 수식언, 그리고 가을은 관계언, 어머나 하는 독립언입니다. 자, 역할은 기능에 해당하고요.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할 때 같이 묶일 수 있는 품사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형태 변화가 되는 거 바로 동사와 형용사.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다음 단어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요. 분류에 따라 사용된 기준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던지다, 마을, 착하다, 먹다, 가방, 비행기, 예쁘다,
잘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단어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요. 분류에 사용된 기준을 한번 보시면, 자,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던지다, 착하다, 먹다, 예쁘다와 마을, 가방, 비행기, 잘 이라고 해서 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큰 부류로 이렇게 나누면 이와 같이 분류하는 기준은요.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가 변하느냐의 여부로 앞의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지만 자, 뒤에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뒤에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고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고요. 나, 너, 그것,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해서 나타낸다. 대명사. 정답은 2번이죠. 자, 12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 명사가 아닌 것은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꽃, 하늘, 철수, 비행기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둘은 그렇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똑같은 체온이라고 해도 명사, 대명사, 수사를 또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체온에 속하는 모든 품사가 사용된 것. 모든 품사 세 가지죠.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자, 함께 보시면은요. 그렇죠. 우리는 사과 하나를 나누어 먹었다라고 해서요. 함께 보시면 우리는 우리 대명사고요. 사과 명사고요. 하나 수사입니다. 그래서 모두 쓰인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수사가 들어있지 않은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함께 보시면은요. 1번에는 열셋, 열셋. 그쵸? 그리고 2번에서는 첫째, 둘째, 3번에서는 하나, 4번에서는 둘이 쓰였는데요. 5번 보시면 꼭 돌아올 테니 여기에서 하루만 기다려라. 여기에 수사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죠. 아닌 것은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각각 쓰고요. 이 품사들의 공통적 특성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다섯은 그리 큰 수가 아니다. 그것은 공원에서 빌리면 돼 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그 밑줄 쳐진 부분의 품사를 보면요. 가에 하늘 가에 하늘과 비죠. 하늘, 비는 명사이고, 자,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죠. 그 다음에 나의 다섯은요. 나의 다섯은 수사. 그리고 다의 그것은 대명사이다. 가나다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언으로
채연은 조사가 부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보어 등의 여러 가지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품사들을 써주시고요. 공통된 특성, 체언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쓰인 조사를 모두 써보라라고 했어요. 나는 는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 과 손을 잡고 함께 집에 갔다. 라고 해서 4가지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품사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찬우가 경희를 만났다. 찬우가 경희만 만났다. 라고 했습니다. 경희를 만났는지, 경희만 만났는지 달라요. 자, 를인지, 만인지 조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처럼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뜻을 더해주기도 하는 조사의 역할입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함께 보시면 다음 밑줄진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현규가 누나에게 꽃을 주었다. 가에게 모두 조사고요. 관계연이다. 주로 체험과 결합한다. 말의 뜻을, 특별한 뜻을 더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5번 홀로 쓰일 수 없어.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요. 조사는요. 물론 우리가 함께 보시면 조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요. 홀로 쓰일 수는 없으나 단어를 인정합니다. 조사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번. 다음 중 조사의 개수가 다른 것은 했습니다. 찬우가 경희를 만났다. 2개고요. 염소가 풀을 많이 먹는다. 자, 동생이 문을 갑자기 열었다. 예림이가 과자를 먹었다. 모두 다 2개네요. 근데 5번 보시면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다. 라고 해서 를, 에라고 해서요. 조사가 5번만 3개고요. 나머지는 다 2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품사의 개념과 또 품사의 분류 기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조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단어, 즉 품사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 원리입니다. 원리 충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과 함께한 내용 지금 당장 3분 복습 꼭 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성실하고 끈기 있는 너희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